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원룸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수의 붉어진 얼굴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제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만삭인 제 배를 움켜쥐고 벽에 기댔죠.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어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은주입니다. 올해 59이에요.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죠.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순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5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남편 민수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맹세했거든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밥도 같이 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돈은 자기가 벌어올 테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죠.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회식이 있었다며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8개월이었을 때예요.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못 살겠다고, 이런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저 같은 여자랑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기 때문에라도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더욱 화를 냈어요. 그 아기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옷가지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제발, 아기가 곧 태어날 건데 그러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정말로 버려진 거구나. 배를 감싸쥐고 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려워 감각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금세 얼어버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1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때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생명을 느끼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밤새 헤매다가 찾은 곳이 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이었어요. 월 3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그것도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통장을 모두 남편에게 맡겼거든요. 제 손에 있던 건 비상금으로 모아둔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고시원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작은 방이 궁전 같았습니다.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찬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죠. 엄마가 꼭 지켜주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후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진통이 올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포기했어요. 이제 혼자라는 걸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고 빨간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키우는 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을 못 자겠다고 했죠. 미안해서 아이를 품에 안고 복도에 나가곤 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키운다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하는 듯한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애를 키우나 보다, 남편한테 버림받았나, 참 불쌍하다. 그런 시선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 버틸 이유를 줬거든요. 엄마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못된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 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고시원비와 분유값, 기저귀값까지 모아둔 돈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는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고시원 옆방에 사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를 잠깐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구하러 나섰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력이 없네요. 아이도 있고. 혹시 남편분은 뭘 하세요? 아, 혼자 키우신다고요? 그럼 좀 어렵겠는데요. 면접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10군데를 다녔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좌절스러웠어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주방 보조 구함. 경력 무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분이었어요.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놀랍게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볼래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을 시작해야 했어요. 양파 썰기, 김밥 재료 준비, 설거지까지. 손이 부르터도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김밥 3줄, 떡볶이 2그릇, 라면 곱빼기로 하나.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일을 정말 깔끔하게 한다고, 손님들도 좋아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사장님은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은주야, 밥은 먹었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제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도 익숙해졌어요. 김밥을 마는 솜씨도 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사장님,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반지를 낀 손을 보니 재혼한 것 같았어요. 저를 알아본 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어머, 여기서 일하네. 힘들겠다.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아는 사람이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응, 옛날에 알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뭘로 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김밥 2줄을 주문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마른 김밥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갔습니다. 나가면서 새 아내에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김밥은 그냥 그래. 다음엔 다른 데 가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니 다시 힘이 났거든요. 엄마가 더 강해질게.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민수의 그런 말들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뜻밖의 일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손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걸까요? 궁금해서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시더라고요. 금성식품 구매팀장 박성호.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만든 김밥을 먹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이 정말 독특하다면서요.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박 팀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신다고요. 순간 꿈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제게 올 줄이야.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큰 회사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좋은 기회니까 꼭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금성식품은 정말 큰 회사였어요. 구내식당도 엄청 넓고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위축됐어요. 다들 저보다 젊고 학벌도 좋아 보였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요리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직원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점점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죠. 몇 달이 지나자 박 팀장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메뉴 개발을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은주 씨 요리는 뭔가 특별해요. 어머니 손맛 같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의 요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요. 도시락 메뉴 개발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양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도 레시피를 적어가며 공부했어요. 그렇게 만든 첫 번째 도시락이 시장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금성식품 엄마의 정성 도시락. 그게 상품명이었어요. 박 팀장님이 제 이름을 따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예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장님까지 저를 불러서 격려해 주셨어요. 은주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유명해졌네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절망하던 제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된 거예요. 급여도 많이 올랐고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될 순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수군거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도시락을 출시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희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요. 더 충격적인 건 레시피가 거의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박 팀장님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레시피를 알려준 적도 없고, 그런데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레시피를 가져간 거였어요. 그 동료는 평소 제게 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으면서 인사하고 제 아이 이야기도 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매출이 급락한 거였어요. 손님들이 더 싼 경쟁업체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거든요. 임원진 회의가 열렸고 도시락 사업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박 팀장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일자리를 계속 보장해 드릴 수는 있지만 급여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겨우 안정된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 제 요리 실력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는 거였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제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정말 은주 맞지? 돌아보니 깜짝 놀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 수진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수진이는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웠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민망했거든요. 수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 옆에 아이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아이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서요. 남편은 뭘 하는지도 물었어요. 저는 혼자 키운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직장 다닌다고만 했어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커피라도 마시자고요. 사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수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서 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때? 남편이 뭘 해? 애는 하나만 있어?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했어요.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요.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동정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월감도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요.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비참했습니다. 친구의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다고 사랑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 가게를 차려볼까 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자금이 없었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장비도 사야 하고 계산해 보니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제 통장에는 겨우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은행 대출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며칠 동안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궁금해서 분식집에 가봤더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가게를 그냥 닫기는 아깝다고 제가 인수받을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권리금도 거의 받지 않겠다고 설비들도 그냥 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돈 문제가 걸렸어요. 보증금만 해도 1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어요. 보증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월세로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주야, 너 같은 착한 애가 이 가게 물려받으면 나도 마음이 편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분도 계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실패하면 더 큰 빚을 질 수도 있었거든요. 아이까지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더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도시락 사업 실패로 적자가 심해졌다면서요. 비핵심 부서부터 정리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박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구내식당도 외주업체로 바뀔 것 같다고요. 그럼 제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일자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요.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할 때라는 걸요. 그날 밤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작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면 찬성한다고. 같이 열심히 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다음 날 사장님께 연락드렸어요. 가게를 인수받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잘 결정했어, 은주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제 가게를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시련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될까요? 가게를 인수받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전기세, 가스비만 해도 하루에 2만 원은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이는 매일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학교 끝나면 곧장 여기로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데 제 아이는 엄마 가게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첫 달 매출을 정리해 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월세도 못 낼 정도였거든요. 이전 사장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때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후회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회사도 그만뒀고 돌아갈 곳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제 김밥을 드시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맛은 어머니 생각이 난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정성껏 만드는데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집이 있어야 동네가 따뜻해진다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친구들께 소개해 주신 것 같았어요. 여기 김밥 정말 맛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주셨어요. 사장님이 참 정성스럽게 해준다면서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도 하시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2달째가 되니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하루에 15만 원 정도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월세는 겨우 낼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에 큰 프랜차이즈 김밥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매장도 훨씬 크고 깔끔했어요. 가격도 저희보다 싸게 책정했더라고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제 가게는 한산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동안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나왔거든요.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 가게 문 닫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죠. 아니라고 엄마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단골 할아버지께서 친구들과 함께 오셨는데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게 가봤는데 맛이 영 별로라고요. 기계로 만든 것 같고 정성이 안 느껴진다면서요. 다른 분도 맞장구 치셨어요. 여기가 훨씬 맛있다고 사람 손맛이 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만의 장점이 있다는 걸요. 프랜차이즈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지만 정성과 따뜻함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김밥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말았어요.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신경 썼고요. 어르신들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보고 아드님은 안녕하시냐고 안부도 물었어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손님들에게 전해졌어요. 조금씩 다시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가게를 한번 가봤던 분들도 결국 저희 가게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역시 여기가 맛있다고 사장님이 친절하고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3개월째가 되니 매출이 안정됐어요. 하루에 2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월세도 충분히 낼 수 있었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이도 이제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와서 테이블 닦기도 하고 손님들께 물도 가져다 드리고요. 손님들이 저희 아이를 예뻐해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자랑스럽다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가니까 자랑스럽다면서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사장님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주변 회사 직장인들도 점심에 자주 찾아주셨어요. 여기 김밥 맛집이라고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다고요. 그런 말들이 인터넷 리뷰에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진짜 시련은 가게가 안정된 지 1년쯤 뒤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홀로 들어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거든요. 옷차림도 말끔했던 예전과 달리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요.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평상시처럼 주문을 받았어요. 뭘로 드릴까요? 라고 말하니 민수가 김밥 한 줄만 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뭔가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밥을 만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싶었거든요. 민수는 김밥을 받고 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조용히 먹더니 계산하면서 말했어요. 맛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절박한 눈빛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민수와 마주 앉았어요. 아이는 미리 집에 보내놨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요. 그때 저를 버린 건 정말 큰 실수였다면서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재혼한 여자와도 이미 이혼했다고요. 사업도 실패해서 빚만 잔뜩 졌다면서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민수가 제게 부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요. 자기가 정말 많이 변했다면서 이제는 진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아이는 이제 괜찮게 잘 살고 있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고,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부터 민수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밥 한 줄씩 사가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손님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도 민수를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아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수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엄마랑 둘이서도 잘 산다고요. 아빠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는 민수의 표정이 정말 비참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이미 민수 없이도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단골 할머니께서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민수가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임원이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밉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가게 근처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게 뭘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손님들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와서 분위기를 흐리는 걸까 싶었거든요. 결국 민수와 제대로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민수를 불렀어요. 정확히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제는 진짜 달라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요. 저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요. 자기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말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어요. 가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민수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다쳤는데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에 있었어요. 민수가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했어요. 깨어날 때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구급차에 같이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에게는 보험도 없고 돈도 없었던 거예요. 수술비만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민수의 형이 연락을 받고 왔는데 자기도 형편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집에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을 안 하면 평생 절뚝거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밉긴 했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수술비를 대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쓴 거예요. 민수의 형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민수가 깨어나서 제가 수술비를 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걸로 우리는 정말 끝이라고요. 더 이상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이제 정말 사라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시골로 내려갔다는 거였어요. 고향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민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아내를 버렸는지,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수술비까지 대준 천사 같은 여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 진가를 알았구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고 저희 가게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바로 박정수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신사적인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매일 저녁에 오셔서 김밥이나 김치찌개를 시켜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걱정해 주시고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어느 날 박정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요.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박정수 씨는 달랐어요. 급하게 뭘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천천히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박정수 씨는 중학교 교사셨어요. 부인을 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고 저희 아이에게도 아버지처럼 잘해주셨어요. 숙제도 봐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저는 점점 박정수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거든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무엇보다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요. 1년이 지나고 박정수 씨가 저에게 고백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분이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벌어졌어요. 박정수 씨와 제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민수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표정도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해 보였어요. 민수가 박정수 씨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제 전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뢰한다고 했어요. 박정수 씨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정수 씨에게 부탁했어요. 은주와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질투하고 화를 냈을 텐데 말이에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요. 얼마나 좋은 아내를 버렸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은주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서요. 그리고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달라고 했어요. 박정수 씨와 저를 한 번 더 축복해주고는 조용히 떠났어요. 그날 밤 편지를 읽어봤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사과의 글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비까지 대준 일에 대해서도 써 있었어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버린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람과 결혼했던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거든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시면서요. 제 아이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박정수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아빠보다 더 잘해주는 분이라면서요. 결혼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정수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가게 일도 도와주시고 아이 교육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셨어요. 제 의견을 항상 들어주시고 함께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민수와는 정말 다른 분이었어요. 가게도 더욱 번창했어요. 박정수 씨가 학부모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이제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기도 해요. 직원도 한 명 더 뽑을 수 있게 됐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행복해요. 아이는 성적도 많이 올랐고 꿈도 생겼어요. 나중에 요리사가 되어서 엄마보다 더 큰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해요. 박정수 씨는 그런 저희 모자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더 큰 곳으로 이사도 했어요.
아이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작은 서재도 만들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상이에요. 가끔 민수 소식을 들어요. 시골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농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거든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그때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뎠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요. 분식집 사장님, 단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지금의 남편까지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던 그 추운 겨울밤부터요. 고시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던 힘든 시절도요. 가게를 차려서 실패할 뻔했던 순간들도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고요. 지금 저는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요. 남편이나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더욱 행복하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